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진동학 11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진동 관련된 지식들을 일자유도 그리고 다자유도에 관련된 진동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어 왔습니다. 자, 그 진동과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기계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그 기계 시스템들의 진동이 발생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의 성능이나 내구성이 현격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나 내구성이 진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이나 속도, 가속도 그리고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기계 시스템의 성능이나 내구성을 갖다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동을 고려한 설계의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동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주로 큰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상 시스템의 진동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값들을 적절하게 정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성값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질량이나 강성이나 감쇄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이 풍력 터빈이 이 꺾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풍력 터빈이 동작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하는 변이가 어느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진동으로 인한 현상을 어떻게 방지하느냐를 생각하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동 설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진동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동이 잘 발생하도록 하는 설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모든 음악 악기들이 진동에 의해서 음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악기들은 진동을 잘 발생시키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화가 왔을 때 그 떨림 현상으로 우리가 전화가 온 걸 알 수 있게끔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떨림이 적절하게 잘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이 잘 발생하도록 하는 설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금세 얘기한 대로 진동은 여러 가지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진동,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죠. 또 여러 가지 그 항공기나 미사일과 같은 여러 가지 전자부품 그 진동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전자부품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회로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진동에 취약한지를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격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기업의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규격이 ISO 규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에서 이게 표준 규격이죠.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규격들을 갖다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사용하는 규격도 있는데요. 미군에서 사용하는 규격이 밀스펙이라고 불리는 규격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제품들과 관련돼서 표준 규격들을 다 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KS 규격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이 여러 가지 나라마다 자기들의
독자적인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NC, 영국은 BS, 일본은 JIS, 독일은 DIN, 프랑스는 NF 이런 그 규격들을 나라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기업들 중에는 소비자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공으로 알려진 규격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격을 제정해서 그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제품을 설계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동이 발생하는 어떤 기기를 설계할 때는 그것이 만족해야 되는 진동의 허용 범위를 주어줘야 됩니다. 즉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 또 힘이 주파수별로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되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작기기의 가공 관련돼서는 진동의 허용 정도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속도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여기 보시면요, 이 공작기기에 관련돼서 이 규정선도가 있는데요, 노모그래프라고 그랬죠. 이 공작기기가 이 가로축은 주파수고요, 세로축은 속도인데 공작기기 같은 경우는 이 속도와 관련돼서 이 속도가 어느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상태냐, 공작기기가 그냥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그 범위를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인체와 관련해서 인체는 가속도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체 감지하는 데 있어서 밑에 있는 이 범위는 감지가 이거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가속도가 증가하는 데인데요. 요 값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인체가 감지를 못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늘어나게 되면은 감지를 하고 하는 그런 그 범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상에 따라서 진동도 속도를 기준으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인가, 또는 가속도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또는 변이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힘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모그래프, 규정선도에서 그런 범위를 정해주게 되면은 설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주로 그 ISO, 국제 그 민간 그 표준 규격인 ISO에서는 2372가 민간 제품 생산 및 소비자를 위한 진동 관련 규정을 갖다가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은 민간 제품을 설계할 때 어떤 진동 허용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함수로 나타나는 변이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평균 제곱근을 구해라 하는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이는 A sin 오메가 t고요. 이걸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죠.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한번 더 미분하면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서 마이너스 A 오메가 자승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변이의 진폭은 A고 속도의 진폭은 A 오메가고 가속도의 진폭은 A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변이의 제곱근, 평균 제곱근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민 스퀘어 값을 갖다가 그 루트를 취한 거죠. 그래서 민 스퀘어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 x 자승이니까 A 자승 사인 자승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사인 자승 오메가 t는 2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 대한 적분만 나오고 요거는 이제 0이 돼 버려서 결국은 요거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루트 2분의 a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속도에 대해서도 평균 제곱근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서도 평균 제곱근을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구해보면은 이것 역시 속도도 루트 2분의 a 오메가, 가속도도 루트 2분의 a 오메가 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a인 변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평균 제곱근은 루트 2분의 a가 된다. 그리고 진폭이 a 오메가인 속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평균 제곱근은 루트 2분의 a 오메가가 되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a 오메가 제곱이 된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은
약 0.707 이렇게 돼서 약 이 진폭의 한 71%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이 그 보신 이런 그 노모그래프에 나오는 그런 값들은 전부 이 평균 제곱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폭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을 하게 되면 전부 이렇게 조화함수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진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 제곱근을 변하니까 진폭이 계속 변하니까 평균 제곱근을 구해서 사용하게 된다. 진동의 허용 정도를 정할 때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노모그래프가 있는데요. 공작기계 진동 가속도가 RMS로 10m/s 자승으로 됐을 때 루트 민 스퀘어죠. 평균 제곱근으로 만족 상태가 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모그래프를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고는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요 선이 10m/s 자승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선보다 밑쪽에 있는 게 10m/s 자승보다 큰 범위고요. 이보다 작은 범위는 요 밑에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색선 중에서 공작기계의 진동이 만족 상태에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 만족 상태가 여기 satisfactory가 여기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밑이어야 만족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밑이 되려면 요 초록선보다 요 위쪽에 있는 주파수 범위에서만 요 빨간 요 범위가 만족 상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초록선 있는 요 주파수보다 높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초록색 선이 여기가 100Hz고요. 여기가 1000Hz인데 이게 10의 자승이고 요게 10의 3승이죠. 그런데 여기를 재보니까 요게 대략 63% 정도 되더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로 놨을 때 요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니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63%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10의 2.63. 왜냐면 이게 이쪽에는 100이 됐을 때는 10의 자승이고 여기는 10의 3승이기 때문에 10의 6.63승, 2.63승 했을 때 그 값을 구해보면은 이게 427Hz다. 그래서 이게 대수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지금 이렇게 대수 계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세로축도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스케일을 쓰는 이유는 이 노모그래프 안에서 아주 넓은 범위를 포함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로그 스케일을 쓰는 거죠. 이걸 리니어 스케일을 쓰게 되면 이게 아주 작은 범위에서 아주 큰 범위까지를 리니어 스케일로 쓰려면 이게 굉장히 그래프가 커져야 되죠. 근데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쓰게 되면 작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아주 넓은 범위를 갖다가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 스케일을 써서 그래프를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동을 고려한 설계에서 진동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동을 야기시키는 원천을 없애버리면 돼요. 진동을 발생시키는 가진력을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지 못하면 적어도 조절하면 되는 거죠. 허용 한도 이상의 진동이 가진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동의 원천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공장에서 공작기계를 쓰고 있는데 옆에 공장에서 공작기계를 쓰면서 그 공작기계가 작동하면서 지면을 통해서 진동을 발생을 시켜서 지면을 통해서 그 진동이 내가 있는 위치에 공장까지 진동이 전달되어 와서 내 공작기계의 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있는 공장, 그 공작기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내 공작기계에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옆에 있는 공장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원천을 갖다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면은 진동 원천과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진동계 사이에 절연 장치를 설치를 해서 진동이 전달되는 양을
제어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진동을 절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적절한 값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는 통상 고무와 같이 강성 및 감쇄 특성을 동시에 가진 점탄성 재료를 통해서 이런 것을 그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 진동 절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은 앞에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앞에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강의해서 다뤘던 거고, 특별히 힘 전달비, 변이 전달비 이 내용을 다룰 때 이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 그림은,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그 기반 위에 옵티컬 디바이스를 놓은 거예요. 옵티컬 디바이스는 이게 진동하게 되면 굉장히 그 광학적인 거는 그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레이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밑에 이 그 광학기를 설치하는 이 정반, 이것을 지면으로부터 어떻게 잘, 지면에서부터 들어오는 진동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런 그 점탄성 재료로 만든 이런 받침대를 갖다가 이렇게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탄성 재료로 만든 이 받침대들이 지면에서부터 이 정반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갖다가 조절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말이죠. 지면으로부터 진동이 여기 지금 들어오는 양이 이게 빨갛게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설치를 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양은 요만큼씩 들어오는데 여기 설치된 기계는 이만큼씩 떠는 거죠. 적어도 들어오는 것보다 더 커지면 안 되겠죠. 여기. 제일 좋기로는 이만큼 들어오더라도 이 위에 있는 기계가 떠는 양이 아주 작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이 밑에 지면에서부터 들어올 때 이 밑에 이 장치를 기반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게 공장을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계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이 대상 물체가 아주 작게 떨게 그렇게 만들면 좋은 거죠. 자, 예를 한번 진동 설계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는 그림은 이게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여기 바퀴가 있고 바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가 있죠. 이 구조를 우리가 팬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팬더가 이 차가 달리게 되면 차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겠죠. 차가 진동하면서 이 팬더가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더가 떠는 가장 큰 진폭 관련된 주파수를 보니까 35 라디안 퍼 세크고 요게 떠는 진폭이 약 0.01, 그러니까 한 1cm 정도로 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자 모듈을 갖다 설치를 할 때 이 엔진을 갖다가 제어하는 그 제어 장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ECU라고 그러죠. 엔진 컨트롤 유닛 이런 걸 갖다가 요 팬더에다가 달아서 엔진의 열로부터도 좀 피하고 엔진이 또 굉장히 많이 떨고 있죠. 그러니까 엔진의 진동으로부터 또 약간 보호하게끔 이쪽 팬더에다가 그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장착한 전자 모듈이 팬더하고 사이에 우리가 점탄성 재료를 통해 가지고 이 그 설치된 전자 모듈이 변이가 팬더가 떠는 양이 0.01인데 그거의 한 반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싶다 하는 설계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 전자 모듈의 질량이 3kg라고 하면은 전자 모듈과 팬더를 연결하는 이 점탄성 재료가 갖게 되는 강성과 감쇄의 적절한 값을 설계하고 그때 이 전자 모듈에 그렇게 설계했을 때 가해지는 힘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팬더가 떠는 게 이 진폭이 라지 Y가 0.0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전자 모듈이 떠는 게 그거의 반값인 0.005가 되니까 변이 전달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5가 되는 거죠. 0.5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변이 전달비가.
근데 변이 전달비가 공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이 값이 0.5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절연 재료를 선정하면 소실률 이타가 결정이 되는데 감세비도 이 소실률 이타가 결정되면 그거의 2배로 해서 그 점탄성 재료의 감세비도 결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만일 우리가 어떤 재료를 점탄성 재료를 선정했는데 그 재료의 소실률이 0.01이다. 그 재료마다 이걸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소실률 값을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0.01이다. 그럼 그거의 2배가 감세비니까 0.0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제타 값이 0.02로 우리가 재료를 결정하면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 변이 전달비 곡선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변이 전달기 값은 감세비가 0.1보다 작아지면 여기 보면 말이죠. 요게 지금 0.1이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파란색 선이죠. 이거보다 작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작아지더라도 거의 이 선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선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 R 값이 주파수 B가 루트 2보다 큰 데서는 거의 같아요. 따라서 그 변이 전달비 그 공식이 앞에서 우리가 본 공식보다 제타가 0으로 놓고 쓴 공식, 이 공식으로 하더라도 거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R이 루트 3보다 크다, 크게 되면은 변이 전달비가 0.5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R이 루트 3인데 이거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값을 따라가면 여기 한 0.5 정도 되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파수비가 루트 3보다 크다고 그랬고 앞에서 우리가 팬더의 그 진동이 35라디안/s라고 그랬죠. 가진 주파수가.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오메가 틸다가 변이 이게 주파수비인데 주파수비가 루트 3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오메가 틸다는 35로 주어져 있으니까 오메가는 루트 3분의 3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만족시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만족하는 그 변이 전달비 0.5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루트 3분의 35로 만족되려면 고진동수가 루트 m분의 k니까 m은 지금 문제에서 3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k가 범위가 결정되죠. 계산해 보면 1225 뉴턴 퍼 메타로 계산이 됩니다. k가 결정이 되고 m도 이미 3으로 결정됐고 변이 그 감세비도 앞에서 0.02로 결정이 됐죠. 그리고 m도 0.3, 오메가도 여기서 그 루트 3분의 35로 결정됐으니까 이걸 대입해 보면 C가 2.425kg/s보다 작거나 같다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성과 감세상수 값이 결정이 된다. 이제 설계한 거죠. 그 다음에 전자 모듈에 가해지는 힘은 우리가 정적인 힘 K 곱하기 Y에다가 힘 전달비를 곱하는 값이라고 그랬죠. 근데 힘 전달비는 R자승 변이 절단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K 값도 여기 결정됐고요. 1225로 Y도 우리가 0.01로 결정됐고요. R도 여기 루트 3으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이타 D도 0.5로 결정됐으니까 그걸 대입해 보면은 FT 값이 18.38 뉴턴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이 값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변이 전달비만 여러분이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이 전달비가 작아지죠. 여기 이 곡선을 보면. 그러니까 변이 전달비가 점점 작아지니까 변이 전달비 작아지는 게 진동 설계에서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R 값을 너무 증가시켜 버리면 변이 전달비는 줄어들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힘 값이 그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이거죠. 힘이 R 자승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위로 무조건 R 값을 갖다가 주파수비를 크게 설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변이 전달비와 전달되는 힘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범위에서 우리 진동 설계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항상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를 찾는 게 설계의 요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이 되었지만 진동 절연 설계를 할 때는 변이나 힘 전달비를 줄이기 위해서 감쇄비를 작게 결정을 하죠. 경감쇄일 경우에. 그런데 경감쇄일 경우에 0.1보다 작을 때는 앞에서도 봤지만 전달비 곡선이 거의 변화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변이 전달비가 이런 그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전달비 감소량이라는 것을 갖다가 R이라고 표시하고 그것이 1에서 변이 전달비를 뺀 값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걸로 이 R로 이 R과 스몰 r과 라지 r과의 관계를 이 두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식이 구해지고요. 그리고 이 주파수비라는 것은 고위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니까 고위진동수는 루트 n분의 k가 루트 델타분의 g로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과 요 값과 요 값 사이의 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로 나타내서 그 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라는 것은 이제 정적 처짐량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할 수도 있고 이 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교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달비 감소량이 얼마다, 설계를 위해서 얼마로 주어졌다 하면은 결국은 요 관계식에서부터 요 값이 결정되고 주파수비가 결정되면 그걸로부터 주파수비와 요거의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가진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정적 처짐량이 얼마가 된다는 게 결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적 처짐량이 너무 커지면 좋지가 않죠. 너무 많이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처지는 게 좋지 않죠. 그래서 정적 처짐량도 설계 요구 조건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족시키면서 이런 것도 만족시키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다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을 시키고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희생시킬 것이냐, 처짐을 좀 더 크게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달비 감소량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변경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려면은 진동과 관련된 많은 그 설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을 배우지만 또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설계를 많이 실시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과 지식이 축적이 됨으로써 이 설계 요구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설계 요구 조건을 적절히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 보게 되면요. 질량이 350kg인 회전체가 800 사이클 퍼 미니트로 회전한다. 그때 진동 절연체를 설치하여 변이 전달비가 0.25가 되도록 하려면 절연체의 강성을 결정하고 그때 정적 변이가 얼마가 되는지 구해라. 이겁니다. 변이 전달비가 0.25니까 R 값은 1-0.2에서 0.75죠. 그래서 R이 0.75예요. 그래서 R이 0.75이고 이 문제에서 800 CPM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분에 800바퀴니까 60분에 800바퀴가 1초에 도는 거죠. 거기에 2파이를 곱한 게 라디안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83.78 라디안 퍼 세크가 가진 주파수예요. 자, 이게 전달비 감소량이 0.75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주파수비가 식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236으로 결정이 돼요. 2.236이 바로 요게 돼야 되는 거죠.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은 여기서 M은 우리가 여기서 350kg 나와 있고 오메가 틸다도 여기 83.78로 나와 있으니까 K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하면 이런 값으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그게 결정되고 나면은 M과 K가 있으니까 고위진동수도 결정할 수 있죠. 루트 n분의 K에서. 그 다음에 델타는 여기서
루트 n분의 k 그 고해진 농수가 루트 델타분의 g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 델타 값이 이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약 7mm 정도가 그 정적 변이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 변이를 많이 작게 하면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걸 크게 하면 크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적 변이가 커진다는 것은 강성이 작아진다는 거죠. 강성이 작아지면은 당연히 고진동수가 이 강성이 작아지면 고진동수가 작아지죠. 그럼 주파수 비가 커지죠. 그러니까 아까 변이 전달비 곡선에서 주파수 비가 커지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변이 전달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 처짐량하고 변이 전달비 사이에는 변이 전달비 이타 d 사이에는 서로 상충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변이 전달비를 내가 작게 만들고 싶은데 그걸 작게 만들면은 정적 처짐이 커져 버려요. 정적 처짐이 커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정적 커짐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변이 전달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진동이 많이 전달된다는 거니까 또 나쁜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적절히 결정을 해서 우리가 양쪽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값으로 정하느냐 하는 게 이런 설계를 할 때 요점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11주차 강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충격절연과 관련돼서부터 11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